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기운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물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듭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자존감도 높은 편입니다. 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도 뛰어나죠.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예쁜 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상대를 잘 배려하다 보니까 또다시 사랑을 받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과연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도 과연 나 자신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맞죠? 왠지 내일도 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하기도 참 뭐할 것 같은데 이번 연휴 때 또 설 명절에 주변에 좋은 이야기, 덕담들 많이 건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혜진님, 김성무님, 이정옥님, 장명환님 등등 또 벌써부터 많이들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경길 오늘 좀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7시간 40분 정도 걸린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발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한창 올라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일찌감치 고향 다녀와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혹은 하루 먼저 또 일상에 복귀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 연휴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으로 글로 올려주십시오. 도로 상황이나 날씨 이야기 다 좋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이번 연휴 때 과연 매출이 어떠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또 KBS 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정리해서 알려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향 다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소식 저희가 주 초반에도 알려드렸었는데 목요일 새벽에 나온다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 동결이었습니다. 예상대로죠? 네,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5%에서 4.5% 요거 동결했고요. 네. 지난해 9월부터 이후 세 차례 연달아 인하했거든요. 인하 개시 전에 5.25에서 5.5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4.25에서 4.5로 1%포인트 내려온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다들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마지막 그 FOMC에서 네. 이른바 이제 매파적 인하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엔 내리지만 앞으로 내리기 쉽지 않을 걸 약간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동결을 예상했고요.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왜 동결을 했냐라고 보면은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되고 있는 거 맞고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새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연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기자회견이 원래 그 금리 결정한 다음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이때 계속 강조했습니다. 현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인 반면 경제는 강한 상황이다. 통화 정책 기조 변화를 서둘러 필요가 없다라고 회견 내내 거듭 강조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뭐냐면 우리 금리 인하 서둘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더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금리를 덜 내릴 것이다를 넘어서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 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2기 정책이 관세, 이민 정책 등이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임금 상승세 다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까지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수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그래도 한 차례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12월 말에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올해 2차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대감이 사실 한 차례로 또 후퇴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트럼프 2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봐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번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대해서는 왜 CME 패드워치라고 있잖아요. 네. 금리 예상하는 거 거기서 80% 이상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올라왔습니다. 3월에도 동결을 맞습니다.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물가를 좀 잡는지를 또 봐야 될 테고요. 근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덜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계엄 상황이나 경기 상황을 보자면 야, 이번에는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경제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이번마저 동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차례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내릴 수 있는 연속 인하가 가능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연준이 내려줘야지 우리도 내릴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당분간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달러 생각하면은 우리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밖에 없고 일단 다음 달에 낼 텐데 그 다음에 연속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휴 사이에 미국 증시 참 변동성이 컸어요. 네. 일단 밤 사이에도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을 네, 했고요. 일단 약세로 마감했고요. 다우지수 0.3, S&P 500 0.47, 나스닥 0.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부 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이른바 쇼크였죠. 추론에 따른 인공지능 경쟁 격화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4% 가까이 하락하는 등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 엔비디아는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그 미국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 그래도 그 딥시크 충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른바 딥시크 쇼크라는 기사만 해도 셀 수 없이 쏟아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저도 사실 써보려고 네. 다운받으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고 있죠. 그리고 웬만한 그 앱스토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너무 다운로드가 몰리니까 중국 번호로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했더라고요. 제가 중국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 딥시크가 뭐냐라고 하면 고성능 저비용 AI 모델입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진짜 정말 엄청난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딥시크라는 회사 자체가 23년 5월에 설립된 회사예요. 굉장히 신생 회사죠. 2년도 못 되는 AI 스타트업이고요. 개발자가 85년생, 40살. 량원펑이라는 사람인데 이른바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떠도는 그걸 보면 이 딥시크에 일하는 모든 직원이 다 0.1% 천재들만 모아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양원펑 같은 경우에는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해서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5만 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챗 GPT나 메타에 버금가는 AI 성능을 올렸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거죠. 딥시크가 언어 모델 뭐 V3, 추론 모델 R3 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개발 비용이 정말 한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그에 버금가는 이른바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내놓은 AI 모델과의 성능에 맞먹는 AI를 내놨다라고 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딥시크 V3 모델에 투입된 개발 비용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80억이 안 됩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미국 메타나 오픈 AI 책임자급 연봉 하나로 딥시크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 쪽에 넘어가는 첨단 반도체라든지 AI 개발 수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이 딥시크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미국의 AI 칩 관련돼서 수출 규제를 보자면요. 네.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입니다. 딥시크 AI 모델 훈련에 썼다고 하는 그 칩이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H800 칩입니다. 보통 이제 첨단 칩은 H100이거든요. 네. 그거 아니고 우리 H800 썼어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CNN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수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성능 AI 칩의 중국 공급을 제한해 왔는데 이런 결과를 내놓다니 충격적이다라는 거고요.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무역 제재가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뭐가 없으면 뭐로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고성능 칩 없으니까 중국에서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저성능 AI 칩으로도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반도체 칩 무역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술자들의 창의적 해결을 자극했다라는 분석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첨단 뭐 EUV 장비라든지 이런 거 수출을 또 금지를 해도 중국은 DUV 장치를 2번, 3번 써서 또 선폭을 좁혀가면서 반도체 기술을 또 높여가고 있고요. 창의적인 해결책. 그러게요. 엔비디아 아까 4% 떨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딥시크 충격이 바로 직격탄을 때린 월요일 17%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시총이 5,885달러 증발했습니다. 800억 원 넘게. 조. 800조. 네네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하루 만에 삼성전자 더하기 SK 하이닉스 더하기 뭐 좀 되나요? 더 되죠. 더 되나? 네네. 거의 한 코스닥 하나 이상이 그냥 날렸구나. 시장에서 날아가 버리고 그러네요. 코스닥 보면 한 네. 500, 600조 그 정도밖에 안 이게 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게 하루 동안 이런 시가총액이 미 증시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날석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그래서 저는 그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옛날에 그 넷스케이프라는 거 그거 만들었던 그 사람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네. 이 딥시크 충격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AI 스푸트니크 순간에 비유했습니다. 예전에 소련이 쏘아 올렸던 위성. 인공위성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걸 쏘아 올려서 우주 개발 경쟁 러시아와 미국 간의 경쟁을 촉발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AI 경쟁에서 중국이 이제는 뭐 상대가 바뀌었죠.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으로 예상 밖으로 치고 나간 것을 생생히 목격했다라는 의미고요. 게다가 이 또 시점이 또 그런 게요. 22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 우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개합니다라고 해서 720조 원대 그러니까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 공개했거든요. 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국 쪽에서는 정말 가성비 아까 말씀하신 그 선임급 책임연구원 연봉으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경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 경쟁에서 미국이 원톱으로 앞서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더 가성비 좋게 개발하고 있었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즘 삼성전자와는 달리 좀 잘 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거의 엔비디아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깨 걸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 칩 없어도 되네? 약간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SK 하이닉스에도 충격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까 저성능 칩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건 삼성전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의 호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AI 생태계 저변이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규제를 더 강화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은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 해결책을 찾을 거잖아요. 이러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반도체 기업은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로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인데 내일 문을 열면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 닫아서 다행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휴장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네, 말도 그렇죠. 나오고. 이건 농담입니다 이거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네. 정말로 딥시크가 H100이나 그 이상의 GPU 없이 이걸 만들어낸 게 맞느냐,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저렴하게 만들어낸 게 사실이냐, 좀 의구심을 받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지금 대통령 거의 실세죠. 가 이제 X에다가 이게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를 했는데 그 글을 공유한 글을 보자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공유했는데 AI 데이터 업체 스케일 AI 알렉산더 왕이라는 CEO가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야 딥시크가 약 5만 개 엔비디아 H100 칩을 갖고 있다. 근데 아까 제가 H80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훨씬 그게 아니라 낮은 거죠. H100이면 완전 최첨단이거든요. 이걸 갖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얘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실은 훨씬 더 고성능 칩을 갖고 있어. 저희 첨단 장비 다 갖고 있는데 뒤에 숨기고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 그냥 옛날 걸로 만든 거예요라고 이른바 이제 블러핑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아트레이드 매니지먼트라는 곳에 최고 투자 책임자 케빈 베이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또 머스크가 트윗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럴듯하다 싶어지는 게 엔비디아의 매출 중 약 20%가 싱가포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가는 20% 물량을 아마 중국 AI 기업들이 갖고 갔을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약간 그 딥시크가 발표한 내용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많은 GPU를 쓰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것도 어디 갔을까 이런 알고 거죠. 보니 중국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에서 우리 걸 베껴간 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오픈 AI 챗 GPT에서 검색해 놓고 그거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라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검사해 보겠다. 그래서 이런 반응도 나오고 농담으로 있고. 저 몽골의 개발자들이 지금 뒤에서 열심히 검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다르게 또 새로운 소식이 또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AI 이쪽 기술판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이 말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게요. 네. 요 아까 5만 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5천 개. 5천 개 맞았나? 이쪽 딥시크가 주장하는 게 네, 우리나라가 5천 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있죠 그 정도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그러게. 그래서 네네. 우리도 뭐 일단은 그 중국 딥시크라는 곳이 오픈 소스로 자기네가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다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일단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스터디를 좀 하시겠죠.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박희영 님이 오늘 아르바이트 가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방금 열차를 눈앞에서 하나 놓치고 7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유유. 그런데 경제 뉴스 들으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1003님은 땅끝 해남에 홀로 계신 어머님께 세배드리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하고 마지막 휴일에는 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멀리까지 또 다녀오셨네요. 8009님은 오늘 약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문 여는 약국이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환자분들이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차고 좋은 프로라고 대답도 잘 해주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약국 이름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훌륭한 약국으로 감사합니다. 0305님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지금도 출근 중이시라고요. 연휴인데 못 쉬고 눈길을 헤치고 출근했는데도 보람도 없게 개시만 하고 퇴근을 하네요. 너무 힘드네요. 자영업자분들 힘냅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연휴 경기도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연휴 이후의 계획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구독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한 달에 구독료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뭐 식재료도 있고 정수기, OTT 등 정말 한 달에 나가는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내 삶의 일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 구독 경제를 활용해서 실적을 또 개선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독 경제 시장 또 얼마만큼 진화하고 있는지 이분 통해서 살펴보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교수님이 다양한 주제 우리 같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구독 경제가 원래는 거의 전공이시죠? 제 전공이죠. 제가 책도 내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것까지 구독을 하더라. 어떤 것까지 나왔습니까? 사실 구독이 뭐 없는 게 없는데 예.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물을 끓여 먹었잖아요. 보리차 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아니면 때 그냥 지하수 먹기도 했고. 맞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신문에 물을 사 먹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이 있냐 그쵸, 이랬는데 그쵸. 지금 기본적으로 물을 사 먹거나 정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는 산소도 공기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가 온 거죠. 공기를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95% 정도 순수 산소를 캔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산지대에서 호흡이 어렵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피로가 쌓이잖아요. 그럼 산소를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깨끗한 산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소가 필요한 순간에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도 물처럼 산소도 이제 구독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 공기도 이제 다 구독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 높은 산 오르시는 분들이 그 산소 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지내시는 것도 본 적은 있는데 이거를 또 일반인들도 이제는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반적으로도 살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좋은 공기나 아니면 이제 운동하고 나서 흡입하는 거죠. 굉장히 대중화돼 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대중화되고 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는다고 하면 이제 거의 너 이게 제정신이니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또 당연해진 시대니까요. 지금을 구독경제 2.0 시대로 교수님이 규정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만든 이제 구독경제 진화 과정 버전인데요. 원래 이제 네. 구독경제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싸고 편리하게 제품을 쓸 수 있는 그쵸. 거였는데 이게 1.0이라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과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제품과 서비스가 찾아오잖아요. 전에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면 마트를 가거나 가게 가서 써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 누르면 바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진화된 게 2.0인데요. 이 2.0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4가지를 제가 네이밍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구독이고요. 두 번째는 구독 멤버십. 그리고 구독플레이션. 구독플레이션 이제 구독과 인플레이션 합친 단어죠. 그리고 강제 구독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김진희님은 에어컨을 구독하신대요. 60만 원을 처음에 내면은 설치하고 1년에 한 번 청소도 해준다고 하네요. 신랑이 신청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 진짜 다양한 게 많아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구독 2.0 시대에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맞춤형 경험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일상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예. 제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운전하려고 딱 탔어요 차를. 그럼 제일 처음에 시동을 켜고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죠? 보통 열선을 누르잖아요. 엉딱 해야죠, 엉딱. 그쵸, 엉따 해야죠. 근데 열선 시트를 눌렀는데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얘가 이러지? 이래서 시동을 걸고 그러면 공기라도 환기할까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창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오늘 이제 KBS 방송 가야지 해서 KBS 여기도 눌렀는데 내비게이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구독한 지 한 달도 안 돼, 새 차인데? 뭐 이래가지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야근을 마치 집에 피곤해서 오고 있는데 달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달을 찍으려고 내 스마트폰으로 달을 찍을 수 있다는 내 네. 스마트폰으로 딱 스마트폰을 찍는데 이상하게 사진은 찍히는데 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 이래서 AI 비서한테 야 이거 왜 이래? 이랬더니 얘가 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러지? 그래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TV를 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겨울은 그러니까 뭐 에어컨 난방을 위해서 냉방이 아니라 켰는데 안 되고 세탁기도 안 되고 공기청정기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무슨 날이지? 이렇게 봤더니 바로 어저께 구독료 낼 날인데 하도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출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 아까 말한 제품들이 다 구독화되고 있고 만약에 내지 않으면은 이거를 제어해가지고 못 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구독경제 2.0 시대인 거죠. 거의 뭐 옛날에 전기요금 끊겼다고 해서 전기 끊거나 그렇죠. 수도요금 안 냈다고 해서 수도 끊기거나 물론 이제 그건 극단적인 사례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거랑 견주는 그런 시대가 구독 2.0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제품과 서비스 아까 말한 물과 산소까지 할 정도니까 이야.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에어컨 비롯해서 가전 제품도 다 구독화되고 있고요. 예. 옷, 양말,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구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에선가 그 기업이 직접 컨트롤을 해서 그쵸. 요금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중단시켜 버릴 수 있는.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 하이브리드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구독은 제가 이제 만든 네이밍인데요. 네. 그 전에는 구독을 할 때 자동차라고 하면 본체만 구독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면 에어컨 본체만 그냥 썼거든요. 할부식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케어도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구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 청소하시는 거 귀찮으시죠?
저희 요금을 월 얼마씩 내면은 청소까지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예전엔 차만 뭐 렌트식으로 구독했는데 네. 지금은 차를 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이 짬뽕된 것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정수기 렌탈할 때 좀 봤던 거 그런 비슷한 거기도 하네요. 정수기 맞습니다. 관리해주는. 맞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는 다른 품목에까지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번 달부터 뉴 갤럭시 A 구독 클럽에서 모바일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모바일 구독 서비스요? 이건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이제 출고가 예를 100만 원이다 이러면 구독료를 일정액 1년 정도 12개월 내면 1년 뒤에 반납을 하면 반값인 5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다시 돌려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독 과정에서 쓰면서 파손이나 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파손. 그렇죠. 보통 이제 비싼 스마트폰 사신 분들은 그렇죠. 보험 들어놓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해준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아주 시작에 불과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각종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자기네 자사 관련된 이런 서비스 또는 AI 기능 합쳐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구독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반값을 돌려주지만 1년 뒤에 다시 우리의 새 제품을 사십시오 또 이렇게 유도하는 뭐 거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자기네 자사 제품의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번들링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몇 년 뒤에 꼭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스마트 구독이라든지 여러 가전제품 구독은 결국에는 그 구독이 끝났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시 이제 인증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파는 중고 구독 서비스 또는 중고 제품 파는 것까지 분명히 갈 겁니다. 그걸 이제 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중고 제품까지 어떻게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네요. 판매까지도. 네, 자기가 인증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옷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구독을 하고 돌려받잖아요. 네. 깨끗이 세탁해서 그걸 다 중국 제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기아 자동차도 구독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반납받은 중고 차를 또 중고 구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 제품도 스마트폰, 뭐 에어컨 아까 말한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중고 제품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판다거나 아니면 중고 구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중고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돼야 또 신제품의 가치도 또 유지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업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예. 다각도로. 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 얘기해서 애플을 이야기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애플 원이라고 해서 번들링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뭐 애플 TV 같은 걸 다 합쳐가지고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예전부터 한 2016년, 17년부터 이제 고민했던 게 스마트폰 자체를 이제 구독하는 것보다 이 많은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 구독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22년에 애플이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구독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애플도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구독 서비스 시장이 성숙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는 성장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새로운 수익원을 위해서는 이제 삼성처럼 모바일 구독 서비스를 곧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원향님이 우리가 구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거의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스마트폰까지도 구독 방식으로 변하는 게 이게 소비자한테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네. 약간 좀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전에 얼마 전 하더라도 우리 스마트폰 사면 한 2년 지나면 갑자기 스마트폰이 버벅 되면서 왠지 그랬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다.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거를 계획적 노후화라고 부르는데 그걸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의심이 많아서 의심이 많나 했더니 찾아봤더니 네. 미국 사람들도 의심이 많았던 거예요. 해외에서도?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하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2018년에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폰 아네라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적 노후가 있다고? 그런데 미국인의 90% 이상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계획적 노후화를 하고 있다. 반대로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조차 10명 중에 9명은 야 2년이 지나면 일부러 스마트폰 바꾸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가 진짜 구독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제조사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 물론 제조사 계획도 노화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의심일 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을 오래 쓰면 이 핸드폰을 불필요하게 교체도 안 하고
자원 낭비도 없고 요즘에 환경 문제도 많잖아요. 이런 환경 문제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이 이제 당장 쓸 때는 싸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이 비싼 거는 한 150만 원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4년 만에 스마트폰 받기로 몇 달 전에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냐 이러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좋은 거 써라. 오. 그래서 허락받았네요? 네, 그래서 막 아직도 지금 매달 돈이 나가가지고 구독료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게 만약 150만 원 한 번에 안 돼. 이러면 저 절대 안 했을 건데 구독료로 나눴으니까 제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에 쓸 수가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이거 계속 쓰는 동안 계속 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 락인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 이게 제가 스마트폰만 구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통신 비용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OTT도 막 들어가니까 가정 이제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꼭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장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제품, 좋은 프리미엄 제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판매할 수도 있고 쓰게 함으로써 매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길게 봤을 땐 굳이 내가 이런 스마트폰 좋은 거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쓸데없이 쓸 수도 있고 이 번들링이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싼 스마트폰 쓰면 뭐 OTT도 같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번들링을 앞으로 계속 늘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약간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문턱을 낮추는 거죠. 한꺼번에 뭐 한 150만 원짜리 자급제 폰을 사서 뭐 24개월 약정해 놓고 요금 할인 받으면은 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턱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한 달에 39,000원씩 구독하시면서 부담 없이 쓰세요. 또 이러면 또 소비자들은 문을 열 수가 있겠고. 그렇죠. 자동차 업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뭐 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하이브리드 구독 시장이 커져요? 진짜 자동차 업계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전부터 하이브리드 구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하게 차량을 렌탈식으로 구독하다가 요즘 네. 자율주행, 뭐 엔터테인먼트, 뭐 자동차 내 뭐 커넥트 옵션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이제 네. 구독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테슬라가 이제 기본 차량 구독 외에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풀셀프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오래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그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12,000달러고 월 구독료 99달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 주고 돈을 주고 사거나 우리나라 돈으로 월 구독료 14만 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살 금액을 면 10년 동안 구독하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뭐 판매 금액을 전체를 다 100%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구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팔면 훨씬 이익이잖아요. 근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하면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잖아요. 왜냐하면 한 달하고 안 쓸 수도 있고 1년하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해지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테슬라가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하면 매출 한 6%밖에 안 될 거래요. 왜냐하면 구독 서비스 양이 매출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네. 근데 총 수익은 25% 정도에 달할 거다 전체. 그러니까 이익이 매출 대비 4배 이상이라는 거죠. 이익률이 훨씬 더 좋다. 그렇죠. 구독 경제가. 그래서 이게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똑같거든요. 네. 2022년 4월에 한국 자동차 연구소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자동차 내부로 침투하는 구독 경제라는 보고서예요. 여기에 따르면 신차 소비자 구독 서비스 채택률을 평균 30%로 하고 서비스 부분의 연간 영업이익률을 10%를 봤을 때 이 전체 글로벌 상위 12개 업체가 2019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이 1,090억 달러였대요.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은 1,180억 달러를 번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더라도 구독 서비스가 자율주행만 했을 때 차 판매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구독 서비스 영업이익률 10%로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2021년 포브스 글로벌 2000 리스트에 따르면 IT 소프트웨어 해외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8%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깎아서 본 거고 태착률을 30%로 했는데 보통 진짜 자율주행 되려면 100%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반씩 깎아가지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보다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심지어 여기는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관련된 뭐 가치, 데이터 가치 이런 거 하나도 넣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커피티가 되면서 여기서 구독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도 프린터기처럼 되는 거네요. 자동차 자체보다는 프린트 카트리지로 이제 돈을 맞습니다. 벌듯이 자동차 다른 이제 구독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이런 걸로 더 돈을 벌 수 있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어제 이거 프린트를 하면서 제가 노트북을 몇 년 전에 사면서 프린트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저 집에 프린트가 없었거든요. 그래 보통 이제 프린트 필요할 때만 어디 가서 노트북 이렇게 사시면 프린터기 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거 많이 주더라고요. 하죠. 그래서 나는 이게 웬 공짜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럭키비키트에서 받아갔는데 제가 어제도 하다가 딱 보니까 그 카트리가 떨어졌다고 이제 정품 서비스 사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알림이 뜨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던 어제 밤에 혼자 지금 그 프린트가 얼마 안 하거든요. 제 싼 거 쓰는데 지금 정품 카트리지만 몇십 개 쓴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몇 배를 더 돈을 더 쓴 거죠. 그렇죠. 카트리지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자동차 자체는 그냥 하드웨어는 이제 앞으로 공짜 비슷하게 주고 나머지 이제 안에 이제 구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수익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 제비해서 오래 가고 좀 이 비용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는 수익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경영상 위기를 맞았다가 이런 구독 경제 방식으로 좀 해법을 찾은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CES에서 LG전자가 이제 구독 경제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LG전자가요.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요즘 구독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고 지금 2024년에 거의 2조에 육박하는 LG전자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 매출을 낼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LG전자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2024년 기준으로 이제 메리츠증권에 의하면 약 14%가 영업이익에 14%가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제품이 가전 제품을 이제 구독하기 시작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게 기업 입장에서 이게 우리 맨날 뭐 추석이면 추석 우리 참 설이면 설 뭐 할인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서로 경제에 치열하니까 또 구독 서비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출혈 경쟁도 벗어나면서 대규모 할인이나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구독하면 아까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어컨이다 이러면 에어컨 옛날에 사고 끄셨는데 지금은 청소도 해주고 헤어케어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해주거든요. 하이케어 네.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면 그 서비스 관련해서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료 다 넣어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그건 전자회사가 가져간 이익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회사들, 다른 개인이 가져간 걸 이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초기 비용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고가품을 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AS 그 뭐라 해야 되니까 그 민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자제품 AS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벌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일감이 또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 경제나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면만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즐겁게 쓰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때 되면 와서 청소도 해주고 고쳐주고 하지만 그걸 기본적으로 했던 자영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이제 뺏길 확률이 높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락인돼서 이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한 브랜드에 락인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갈아타기가 애매한 게 전에는 제품 쓰다가 내가 예를 들어 A사 제품 전자제품 쓰다가 한 5, 6년, 10년 쓰다가 고장났어. 그러면 이제 B사로 넘어가야지 이러는데 지금 A사를 구독하고 있으면 A사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내가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B사 제품, C사 제품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경험이 사실 한 특정에 올인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구독 경제 방식으로 경쟁사 제품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네요. 황일룡님이 구독료 없는 성공 예감 정말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뉴스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이 시각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 대 등 전국적으로 525만 대가 이동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행보를 중단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1%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지수는 0.51% 내렸습니다. 국제
국제유가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면 관세 부과 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의 발언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1.15달러 내려간 배럴당 72.6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0978 쓰시는 분께서는 최신 트렌드를 많이 듣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배우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승정님께서 렌트와 구독은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렌트랑 구독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구독 관련해서 2016년에 혼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만 보더라도 렌트랑 구독이 사실 전 다르다고 봤어요. 2021년까지는.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보면은 렌트는 따로 계산하고 구독은 따로 계산하더라고. 이 전체 팟을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렌트와 구독을 합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렌트와 구독의 가장 큰 거는 구독은 사실 이제 선급으로 된 거고 렌트는 후불 경우가 많고요. 월 단위로 선후불 그렇죠. 그 차이. 그리고 두 번째 약간 금융적으로도 다른데 보통 구독은 얘를 돈을 내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아하. 근데 렌트는 중간에 12개월 약속했으면 중간에 위약금 내잖아요. 안 지키면. 네. 근데 구독은 사실상 중간에 위약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게 또 다르고 또 다른 점은 그 예를 들어 구독은 한 번 돈을 내면 올인원이기 때문에 딱 이 금액 내면 이 금액 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였는데 네네네. 렌트는 하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케어 서비스 받고 싶다. 뭐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거 바꿔. 그럼 돈 내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렌트카도 약정한 그 킬로수보다 더 타면 비용 더 내야 되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독이랑 렌트 그런 면이나 금융에서 뭐 좀 다른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렌트랑 구독을 다 섞어서 우리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구독과 렌트를 저는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구독 위에 있고 구독의 한 종류가 이제 렌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제 방식, 위약금 여부, 서비스 범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 경계가 또 모호해지기도 하는 그렇죠. 거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막 모든 기업들이 다 렌트도 구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렌트는 따로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는 제가 이제 다시 정의한 거는 구독 밑에 렌트형 모델이 있는 거죠. 구독 밑에 렌트형 모델. 그래서 그 정수기 렌탈하던 기업이 침대 매트리스도 렌탈하고, 맞습니다. 뭐 비데도 하고, 뭐 공기청정기도 별거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구독 방식이 뭐 편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도 나도 구독 카드를 꺼내 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제가 이제 강제 구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사실 구독 서비스라는 게 이제 엄밀히 보면은 이게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딱 듣는 순간에 제일 생각나는 게 우유 구독, 신문 구독이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우유 구독은 왜 하냐? 예전에는 집에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스토어도 그 가게도 슈퍼도 없으니까. 멀고. 그러니까 누군가 매일 우유를 갖다 줘야 되니까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편리하고. 신문은 왜 했냐?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없으니까 뭐 보려고 그러면 신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니까 하고 있지만 지금 구독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자의반 타의반.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너한테 구독하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 너 물건 사도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뭐 고가 제품 살래? 아니면 한 달에 2만 쓰고 할래? 이러면은 사실상 2만 주고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 가격을 확 올려버리고 한 번에 일회성. 그리고 나머지 구독 서비스 가격을 낮춰버리면 소비자는 진짜 넛지, 다크 넛지죠 일종의. 어쩔 수 없이 이거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최고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구독 서비스 할게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료 조금 아끼는 대신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달을 찍는 스마트폰 사진 찍으려면 월 2,000원 내시고요. 문자를 보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3초 걸리는데 2초 이상 빠르게 드릴게요. 3,000원 내시고요. 뭐 이 AI 기능 하려면 내서 이래서 금액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쓰려고 그러면 강제 구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구독이 일상화되기 직전인데 지금 듣고 있으면 이게 설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이웃나라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이 도요타거든요. 네. 도요타가 처음으로 일본 내에서 첫 양산 전기차를 2022년에 냈어요. 네. 근데 내면서 와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애들이 우리는 법인한테 판매하겠지만 개인 판매는 안 돼 이러는 거에서 이게 뭐지 봤더니 개인은 월 86만 원을 내고 구독해야 돼. 구독 이해는 아예 방식을 안 열어줬어요. 전기차를요, 토요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현대차가 지금 약간 그런 존재인데 현대차가 전기차를 내면서 여러분 구독료 100만 원씩 내세요. 이러면은 현대차를 사거나 해외 수입차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강제 구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웃나라에서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포드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2021년에 자동차의 이제 차량에 구독료나 할부금 안 냈을 때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서 차가 스스로 찾아오는 기능을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이거죠. 할부금을 안 내거나 구독료를 안 내면 자동차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 안 내면 딱 차를 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창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안 냈더니 에어컨이 안 틀어지는 거예요. 열선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 안 냈다. 이러면 갑자기 차가 갑자기 자기 옛날에 있던 포드 자동차 회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봤더니 세차 기념이 없어가지고 쓸모가 없는데 이러면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었다가 차를 훼손시키면은 형사 고소도 하는 거고. 이걸 실제로 특허를 낸 거죠. 아, 포드가 그런 특허를 실제로 네, 냈다고요? 21년에. 오. 그래서 이제 포드에서는 자기네는 이거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특허를 내본 것뿐이다라고 말을 해서 1달러가 됐는데 그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껄끄럽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암시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금 컨트롤하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 그런 종류는 전부 다 강제 구독할 수 있고 기업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구독료를 안 내거나 아니면 원래 구독료를 안 내고 쓸 수 있었던 제품도 구독료를 내고 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강제 구독은 이제 소비자의 그 선택권이 박탈된 세상에 오고 있는데 어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건데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업계를 잡고 있는 1, 2위 회사 정도만 빼고 나머지 3, 4위 아니면 스타트업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독화돼서 소비자는 낙인되어 있거든요. 진입장벽을 그냥 선도업체가 높여버리는 거네요. 높여버리면 이거는 플랫폼 사업하고는 아예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플랫폼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도 과점하고 또 다른 데가 또 들어와서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구독 서비스는 바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계산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렌탈 24개월 하는 것보다 그 곱하기 24 해보면은 그냥 일시불로 사는 게 훨씬 더 싸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일시불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구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게 하려고 가격을 일부러 더 높여서 책정해 버리는 거네. 완제품의 가격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구독료도 슬금슬금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2023년 12월에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1,450에서 14,950원. 네. 무려 42% 넘게 많이 인상됐거든요. 올랐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유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인상률이 영국의 5배, 미국의 2.5배였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금액에 비해서는 좀 높은 거죠. 예. 특히 인상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다른 나라는 인상률이 좀 높더라도 그 안에 가족 멤버십을 할인해 주는 학생 멤버십이라서 구독료 할인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올리고 쿠팡 같은 경우 2024월에 이제 구독료 올렸는데 네. 4,990원에서 7,890원. 이것도 58% 이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료를 한 번에 많이 올려도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는 강제로 끼업하는 방법도 있어요. 끼어 팔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끼업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아까도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한 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1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클라우드 버전 사무용 솔루션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개인 및 가족 버전의 생성형 AI 기능인 코파일럿을 포함한다 발표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근데 네네. 월 구독료를 세계적으로 3달러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제품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 사실 쓴 사람 별로 없고 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이제 12년 만에 가격 인상이고 한국에서는 한 8,900원 하던 게 이제 12,500원으로 인상된 거죠. 그러니까 AI 개발 경쟁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비용 부담이 너무 높아지면 언젠가 또 해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해지가 사실 이제 어려운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강제 구독 시대 또는 예. 번들링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면 다른 제품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M365 같은 경우 이거를 해지버리면은
엑셀이나 워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강제 구조 그런 게 제가 말한 지 4, 5년 됐어요. 칼럼도 수백 번 썼는데 관심이 없는데 지금 보면 서서히 조여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정부나 아니면 사회에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할 때죠. 왜냐하면 한 번 구독화되면 그걸 아무리 정부나 정책으로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어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해서 강제 구독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피해를 미치는 건 아닌지 요거는 이제 공정경쟁당국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이제 좀 보이네요. 보고는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미미한 게 있죠. 그러게요. 또 그 기업 아니면 대체가 잘 안 되는 영역이 또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0436님이 낯선 구독 경제 개념을 쉽게 풀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구독료 없이 지식 쌓기 참 좋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좋은 코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신옥님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비대, 뭐 침대, 공기청정기 이렇게 렌트하고 있는데 약정 기간 끝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고. 방문 관리를 이제 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사생활 노출이 제 성향상은 좀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네요. 또 이렇게 다양한 의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경제 이야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번 명절 때 그 지방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지역 소멸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같이 좀 찾아보는 시간 의미 있게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